네, 두 번째 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 한번 해볼까요? 자, 요약이 다 끝난 친구들은 저랑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글이었어요.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어, 주제이기도 하죠. 자,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지출을 염두에 두고 저축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기도 한다.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미래의 잠재적인 지출, 앞으로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대비한 그런 저축 혹은 뭐 내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요. 돈을요. 혹은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현금이나 예금, 대출금 등을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이를 거래하는 것을 금융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융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빈번히 자주 일어나는데 금융거래에서는 금리를 잘 따져봐야 된다. 자, 금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은행에 맡기는 예금,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리는 대출금,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이다. 이때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을 신경 써서 따져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자, 금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금리에 대한 정의네요. 그렇죠?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강, 늘어나고 줄어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금리라고 하는 것도 수요가 많거나 혹은 공급이 많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달리인지 복리인지, 금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금리가 달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대요. 자, 첫 번째로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보니까요. 원금 1,000만 원을 연 5% 금리로 2년간 예금을 했대요. 연 5%니까 1년에 원금의 5%, 20분의 1이니까 50만 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매년 50만 원을 이제 이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간 예금하기로 했으면 2년 뒤에는 총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그렇죠. 1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하지만 복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첫 해 이자는 똑같이 50만 원이지만 다음에는 첫 해의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의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복리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를 덧붙인 것이 새롭게 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불어난 원금에 5%의 금리를 다시 적용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금리가 같다면 원금이 커질수록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달리와 복리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복리가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자, 3문단 보겠습니다.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명목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면 1년 뒤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금, 이자,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리금의 합계는 100 플러스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라면 원리금 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이자로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1년 전에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100만 원으로요. 컴퓨터 한 대를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어, 1년 전에요. 근데 제가 컴퓨터 사는 것을 1년 미루고 저축을 한 거였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10% 금리로 이자를 받아가지고 11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1년 컴퓨터 참아가지고 10만 원을 번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 상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1년 뒤에 내가 컴퓨터를 사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의 컴퓨터를 사는데 똑같은 뭐 그래픽카드 똑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물가가 10%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얼마를 달라는 거냐면 110만 원을 줘야지 똑같은 걸 구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컴퓨터를 사지 않고 참았잖아요. 그쵸? 그러고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물가를 반영하고 보니 실제로는 돈을 번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실질 금리가 0%,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이득을 본 것은 없다는 게 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금리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률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예금에서도 적금에서도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상품 자체의 명목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 변동률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물가를 고려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또 중요하구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네 번째. 자, 지금까지 금리를 우리가 예금, 적금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출에 적용을 해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는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예금, 적금을 맡기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돈을 빌린다면 그 대가로 은행이나 기관에 이자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이자도 오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또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의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금리는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계속 바뀝니다. 어, 실제로 이제 대출을 보면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이자가 더 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변동금리가 3%다 하면 고정금리는 4%, 5%막 이렇게 높은 것이죠. 안정적인 대신에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변동금리는 현재 고정금리보다는 보통 그 이자가 낮지만 문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년 뒤에 금리가 변하지 않거나 혹은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조정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된다면 다행이지만 1년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뭐 몇 년 약속한 기간 뒤에 금리가 변해서 당신에게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통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5% 내던 것을 7%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기 설명대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의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금리의 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의 기관들은 무엇을 따른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를 반영해서 금리를 책정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본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한은에서 금리를 뭐 올린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빅스텝을 한다, 뭐 미국의 금리를 쫓아서 올려야 된다, 뭐 천천히 가야 된다 등등등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 돈이 이제 풀린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요즘 이 시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반대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경기 활성화를 깨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대폭 낮춰가지고 뭐 제로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낮춰서 대출도 이제 싼 가격으로 많이 해주고 돈을 많이 풀었었죠. 돈을 사용하라고 소비하라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꽤 했었습니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 금리 이자가 낮았을 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가면서 이자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즘의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금융거래가 무엇인가? 금융자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상황에서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고, 달리와 복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금리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예, 물가 변동률이었습니다. 우리가 명목금리만 가지고선 실제 이득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 금리를 따져야지 정말로 이득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대출에서의 금리도 중요한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되게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 같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유지할 수 있겠죠. 반대로 변동금리를 통해서 금리가 변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금리가 유료할 수도 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리는 조정이 되는데 자체 산출 변동금리를 가지고 조정하기도 하고 대다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금리를 쫓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물가 상승을 조절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와 복리, 뭐가 더 유리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달리와 복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복리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자가 원금에 붙어가지고 원금이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원금이 크면 클수록 복리가 유리하다. 자, 그럼 주식 투자의 이유. 자, 선문단을 바탕으로 투자가 A가 예금 대신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선문단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렇죠. 물가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맞아요. 실질 금리가, 명목상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었죠. 은행에서 아무리 예금 금리를 높게 쳐준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실제로 예적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예적금을 맡겼는데 이득인커녕 현재 가치가 유지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기회비용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예적금을 들었는데 이득이 없다면 오히려 손해지, 그치? 그걸 다른 투자처에 이제 만약에 이용했다면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없거나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주식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스스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